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40회 행정고시에 재경직으로 합격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부의 사무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과 이번에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재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교재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제학 보조교재로서요, 사무엘슨의 경제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교재인데 비해서 현재는 이 맨큐의 경제학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교과서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최신 업그레이드된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그러한 이론들과 그러한 실증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현실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 책들과 이 교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존의 경제학 책들이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이 제기되었을 때 그 이론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론 중심의 접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맨큐의 경제학은 문제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교역이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전적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이론들이 제기되는가를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경제학을 처음 접근하는 초학자들에게 경제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교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경제학 책으로 자신의 경제학 체계를 가져놓은 그러한 고급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자신의 체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이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응용 문제 또는 새로운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국내에 이야기되고 있는 교재들과 약간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이 미것이 체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그 체계 하에서 기초 이론들을 설명하던 것에 반해서 이 교재는 문제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중심의 접근이 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이고 앞으로 출제 경향도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교재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앞으로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 교재를 출판했던 드라이덴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 보조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덴사에서 제공하는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비디오 보조 자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을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을 강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PC에 파워포인트가 없다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간 또 하나의 비용이니까 바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론 또는 서장에 나오는 저자의 말까지도 하나 빼놓을 말 없이 그렇게 주옥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서문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저자 서문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하면 정치학과 과학의 장점을 살려놓은 그런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학과 과학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치학이라고 하면 현실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냉철한 접근 방법으로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마샬과 같은 훌륭한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그러할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테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1장과 2장의 경제학의 기초 원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드라이덴사에서 제공한 그러한 강의 보조 자료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인 강의 내용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 비디오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만큼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1장 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보면 경제학이 무엇이냐 또는 경제가 무엇이냐는 말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째 줄에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란 말은 원래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란 말은 집안 살림하는 사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적이다, 우리말로도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용을 적게 들이고 살림살이를 아껴서 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과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토픽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우리가 일상생활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을 봐주시면요. 제한된 자원들을 식구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들을 식구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한된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자원의 희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 하에서 선택의 문제로서 자원 배분의 문제가 경제학의 기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4페이지에 볼드체로 진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희소성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이 희소성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희소성에 대한 선택으로서의 학문이 경제학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란 우리가 현실에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경제학에 대한 접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유명한 것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정치학과 과학의 장점만을 뽑아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비슷하겠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하는 또 하나의 접근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경제학을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경제학이란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이란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Economics is what economists do 해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는 뭐든지 경제학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학문을 정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학문을 정의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또는 접근 방법으로 학문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는 또는 수학이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economics is what economists do 하는 것은 경제학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경제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시경제학 책에 보면은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해 놓기도 하시죠. 거시경제학이란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경제학의 대상보다도 경제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 대해서 가끔은 많이 하는 말로서 경제학자에게 경제학을 배우는 목표가 무엇이냐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할 때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거나 하는 목표도 있겠지만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엉터리 논리로서 옳지 않은 논리로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려고 할 때 그런 현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는 정치가들이 술수로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려고 할 때 그런 술수에 속지 않는 하나의 그러한 지혜를 주는 학문이 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그러한 수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보통 자 이런 식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max라는 이 기호와 st라는 이 기호입니다. 그래서 max는 maximization, 그래서 극대화를 나타내는 경제학의 기호고요. 경제학 또는 수학의 기호고 st라고 쓴 것은 subjected to 해서 어떤 제약 하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약식과 극대화식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제약식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학의 선택은 항상 무한의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주어진 희소성의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목표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윤 또는 효용, 그 다음에 사회적인 만족도 또는 모세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 개인이 선택,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호는 여러 번 보시게 될 테니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시면요. 그 다음 교과서를 보시면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로서 10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10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줄줄이 꿰어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들을 줄줄이 꿰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이나 아니면 이 책을 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때 보시면 왜 이 내용들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었나 하는 내용들을 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에 대한 학문인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로서 10가지로 어떤 내용들이 선택되었는지 한번 차례로 보시고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들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에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없다, 대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심심풀이 삼아 또는 격언 삼아 하는 말로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해서 예전에 사무엘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교과서인 사무엘슨 교재에 보면은 1장에 똑같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었죠. No free lunch 해가지고 대가 없이 혜택만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그 예로서 드는 것들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언어 관습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인데 5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맨 먼저 대포와 버터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포와 버터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포와 버터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은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언어 관습상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러한 용어에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포와 버터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국가가 이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국가가 이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을 가지고 국방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보통 사람들의 소비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의 자원을 가지고는 대포도 짓고 대포도 만들고 버터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자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포를 만들었다면 그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보통 사람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었던 이 버터를 대가로 지불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대포 대신에 버터를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 버터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나라를 외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이 대포라는 이러한 내용을 하나를 포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선택에 일단 대가가 없는 선택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포를 생산하거나 버터를 생산하거나 다 이런 제약 또는 무제한적인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여러분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예로는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장 공단에 가서 공장들을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환경을 위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값싼 공산물들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값싼 공산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대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단에서 저렇게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점점 깨끗한 물이나 맑은 공기와 같은 그런 환경을 포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서는 대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의 대가에 대해서 경제학 또는 공공부분의 경제학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 간의 상충관계입니다. 그래서 efficiency에서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은 보통 equ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이 때로는 효율성에 대한 학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효율성을 다루긴 다루되 공평성을 무시하지는 않는 그런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학에서 이야기는 하는 효율성이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개선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올릴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이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한 그 상태는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효율성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정의해 놓은 내용이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요.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다면 사회적인 개선은 가장 엄밀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질 때. 이때는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후생 개선이겠죠. 이해가시죠? 그런 사회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는, 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 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지금보다 불행해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쉽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최대한 개선된 상태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equity, 우리가 보통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equity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같은 것 또는 재산이 같은 것 해가지고 완전히 수학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불공평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물질적 자원이 똑같이 분배된 것들을 공평하다 또는 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균등했느냐 하는 이런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공평성을 더 많이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평성을 더 많이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뉴욕 중심부에 사는 그러한 고소득층과 할렘에 사는 저소득층을 비교할 때 단지 소득이 많다, 소득이 적다 이렇게 비교하던 것이 예전의 접근 방법이라면 지금은 뉴욕 중심부 또는 고급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쁜 환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이렇게 다른 환경 또는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불공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은 어떻게 상충합니까? 만약에 공평성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에게 조세를 많이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세를 떼버린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유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열심히 일할 유인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할 때 효율성을 해치지 않느냐 이러한 상충관계가 항상 이야기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평성을 추구하되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를 주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누진세를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한계세율로 상승하는 그런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경제학의 첫 번째 문제, 선택의 대가가 있다는 것, 그 중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상충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과 같이 얘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기본 원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모든 선택에는 그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 대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가는 어떻게 측정될 거냐는 거죠. 그 대가는 어떻게 측정될 거냐 하는 건데 이해는 여러분이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약간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 이만큼의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대포를 만들 수도 있고 버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자, 뭡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된 다른 대안이란 거죠. 그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된 다른 대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터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국방을 포기했죠. 대포를 포기했죠. 우리가 대포를 얻는다면 어떻습니까? 국방력을 쌓기 위해서 국방 세금을 많이 거두면 사람들이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어떻게 측정되냐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되었던 대안, 그 포기되었던 대안으로서 비용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를 때 하나의 선택을 하는 데는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은 이 대안을 선택할 때 사실은 선택할 수도 있었던 다른 대안이거든요. 선택 가능했던, 선택 기회가 있었던, 채택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대안이 포기된 것이 비용이라 그래서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된 그런 대안으로서 측정되는 이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pportunity cost라고 이야기를 하고 6페이지에 그 좌측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요.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된 다른 대안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된 다른 대안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의 개념은 여러분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과정에 가셔서 재정학이나 화폐금융론 또는 국제무역론을 보실 때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빨간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별표를 3개쯤 쳐두셔도 아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기회비용의 예로서 교과서에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을 할 때 대학 진학에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겠다 하는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대학을 진학하겠다 하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그런 대가는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하실 겁니다. 대학 등록금이 있을 것이고 대학 교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학까지 다니는 차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비가 있을 거라고요. 자,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 역시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하는 다른 대안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비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이 대학 진학하기로 했을 때 더 중요한 비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벤처기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그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졸 상태에서 만약에 대학에 안 갔다면 취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취직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금이 있다는 거죠. 그 월급을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고 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 월급을 포기를 하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이제 비용은 등록금, 그 다음에 교재비, 차비, 식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감으로써 포기했어야 했던 그런 소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교육을 또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으리 해서는 곤란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미국 고등학교 스타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은 NBA에서 스타 선수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선수가 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학 책을 쓰신 크루그만 교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보다는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NBA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수천만 달러의 그런 이익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부모님 말에 또는 간판에 따라 대학을 가는 선택에 비해서 NBA 선수로 남게 된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의 선택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선택에는 대가가 존재하고 그 대가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된 다른 대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계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칠판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 equal MC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MB는 뭔가 하면 marginal benefit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하나 할 때 추가적인 경제 행위를 하나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얻는 benefit, 편익이라는 거죠. 이 편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도, 효용을 화폐로 평가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용을 화폐로 평가한 것을 benefit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marginal benefit과 marginal cost, 한계 비용이 동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할 때, 내가 텔레비전을 1시간 더 볼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만족도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1시간 더 봄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기말고사 점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만족도가 더 크면 어떻겠어요? 텔레비전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므로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과감히 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는 만족도와 기말고사 점수의 중요성이 딱 예치할 정도까지만 텔레비전을 보시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 여러분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들 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말고사가 한참 멀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텔레비전을 보시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부 한 단위 더 하는 것이 기말고사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임박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시험에 임박하셨는데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간이 크신 분이겠죠.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1시간의 공부가 기말고사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TV 보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추가적인 한단위 상품을 판매할 때 수입과 비용을 비교한다든지 추가적인 TV를 1시간 더 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한다든지 다 이런 내용들이 한계적인 선택에 대한 경제학의 기본 명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사람들이 1시간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또는 1시간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1시간 추가적으로 한 단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때 노동을 더 공급할 때 그럴 때 이런 것까지 다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얼마나 신축적으로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무도 의심할 바 없이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IMF 처음 터졌을 때요. 휘발유 가격이 2배로 뛰었죠. 2배 가까이 뛰었었죠. 1배 반에서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휑하게 비더라는 거죠. 거짓말같이 휑하게 비더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가진 사람인데 내일부터 지하철 가격을 2배로 올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는 사람이라도 당장 차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반면에 지하철 가격을 반으로 낮춰주거나 무료로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철을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니실 거라고요. 그것과 같이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금전적인 유인 말고도 교과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동차 안전벨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안전벨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란 말을 붙였죠. 이제 원래는 시트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통 세이프티 벨트라고도 많이 부른다는 거죠. 안전벨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그러면 과연 안전벨트 착용을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화시켰을 때 사회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안전벨트가 있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피해액이 있는데 피해액을 총 P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피해액을 결정짓는 내용은 사실 두 가지 요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와 B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자, 안전벨트가 있다고 하면 먼저 대형 사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은 자, 우리가 충돌을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충돌을 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은 사실은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충돌을 하더라도 죽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좌석 벨트를 맸으니까 바쁘다면 조금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서 좀 더 빠르게 가자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인 이러한 과속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좌석 벨트를 맸을 때 대형 사고의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과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도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론 보고가 있었고 실제로도 좌석 벨트 착용이 그다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석 벨트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자, P1 해가지고 운전자의 경우에 사고 또는 위험 가능성은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과속을 많이 하게 되고 자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들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행자들의 위험성은 오히려 상승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좌석 벨트의 착용을 법제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 하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는 것이 단지 금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좌석 벨트 착용 법제화와 같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행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기본 원리가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은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이 스미드 이후에 국제무역론 또는 스미드 이론의 이후에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중성주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고 당신은 음악 CD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가치가 창조되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책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음악 CD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똑같이 책 한 권 CD 한 장 바뀐 게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익을 봤다면 상대는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본다면 상대는 이익을 볼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데 대해 가지고 고전파 경제학은 모든 거래라고 했어요. 경제학에서 모든 자를 붙여가지고 성립된 말이 거의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왜 그렇게 써요? 자, 이거는요, 자유거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대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역을 하는데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고 거래가 완결이 되었다면 당연히 무슨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교역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경제학에서의 기본 원리이고
고전파 경제학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중상주의 경제학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이나 이제 중상주의 경제학이나 마르크스 경제학이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합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 가지고 스미드와 리카르도 이후에 이러한 국제 무역론 또는 교역 이론들은요. 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당연히 다 이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섬 게임, 난 제로섬 게임 하는 말들은 사실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유행하던 말이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윈윈 게임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 당사자들이 다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 원리의 5번째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원리 6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큐라는 경제학자가 용어 선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 원리 7번째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제 7번째는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7번째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용어 선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용어 선택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바람직하지만 그래서 시장이 자원 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기구라는 것은 지금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시장이 효율성을 일반적으로 담보해 주긴 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존재한다면 이제 시카고 학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바람직하지만 그 시장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때로는 마켓 페일리어라는요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성, 그 다음에 공공재, 독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은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10페이지 기본 원리 6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다 배우시고 나면은 쉽게 이해하실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프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자,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한 번씩은 다 보셨겠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적게 수요하고 가격이 내려오면 많이 수요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가격이 이 점일 때는 수요 곡선에 따르면 이만큼을 수요한다는 뜻인데요. 가격이 이만큼일 때는 이만큼 수요한다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만큼 수요합니까? 이 이전 단계에서는 한 단위마다 P만큼씩 한 단위마다 P0만큼씩을 지불하라고 할 때 그거보다 사람들이 만족을 더 많이 누리니까 샀겠죠. 그 다음에 왜 안 샀겠어요? 자기가 P1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물건을 가져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만족이 P1보다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단위인 이 단위에서의 만족도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위의 소비를 할 때 그때의 사람들의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널 베네핏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단위의 만족도를 화폐로 평가한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가격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 공급 곡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번 보세요. 공급 곡선이라면 가격이 낮으면 적게 공급한다. 그 다음에 가격이 높으면 많이 공급한다 하는 곡선인데 가격이 P0일 때는 왜 이만큼만 공급하겠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마지막에 이만큼 한 단위 팔 때 이만큼씩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이전에는 왜 공급했어요? 한 단위 공급할 때 돈은 이만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드려야 되는 비용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왜 이 다음부터는 공급 안 했겠어요? 그거는 이만큼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의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한계 비용은 역시 MC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격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소비를 선택하고 공급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남아 돌거나 모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은 존재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하게 돼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인식하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가격의 작동을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긴 하지만 때로는 시장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시장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마켓 페일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이라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이야기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시장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가격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정부가 거버먼트가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11페이지에 교과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만 정부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의 개입이 항상 타당성이 있다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시장 실패가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고 항상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자, 이른바 거버먼트 페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부 실패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 정부가 개입할 하나의 요건은 마련되지만 정부 개입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까지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만 정부 실패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정부 실패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페이지의 맨큐는 경우에 따라서만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켓 페일리어와 거버먼트 페일리어,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경제학, 재정학 이러한 경제학 체계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학이라든지 정책학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사회과학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 정책학 문제로서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정부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거시경제적인 논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원리 8에서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해서 거시경제학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그러한 하나의 변수로서 맨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아웃풋 수준. 그래서 보통 이제 총 생산량 또는 GDP는 Y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아웃풋 또는 GDP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출량이라고 해서 아마 yield의 첫 자를 따서 Y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은 뭐 GDP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국가의 후생 수준을 GDP로서 측정합니다. 이 GDP의 측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살필 때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한 국가의 또는 생산 수준이 한 국가의 후생에 또는 생산 수준에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이 GDP 수준이 경제의 실업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실업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산 수준으로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기도 하냐면요. 자, 노동자들의 생산성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생산성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국가가 크면은 GDP도 따라서 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DP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본의 생산성만 높고 노동의 생산성이 낮다면 대부분의 생산량은 자본가들에게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는요, 오히려 GDP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도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국민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중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은 뭔가 하면요, 미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이 낮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물가와 실업률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금 현재 물가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실업도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신경제라든지 신성장 모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가능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기 성장이 어디로부터 비롯하고 있냐면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로부터 비롯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물건이 나와서 물가는 하락하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면 더 많은 고용자들을 고용할 거기 때문에 실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국가의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이 productivity,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본 원리 구로서요.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화주의자들, 고전파의 그러한 영향을 받은 통화주의자들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물가와 통화량은 일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요. 지나치게 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가와 통화량 간에는 장기적으로 또는 과다한 통화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그러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증적으로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1대1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기본 원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케인지안적인 그런 단기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케인지안적인 단기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나타난 내용을 필립스 곡선 관계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필립스란 경제학자가 실증적인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은 증가하고 실업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증가한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관계를 도출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입각해서 케인지안들은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거시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이란 필립스 곡선에 대한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필립스 곡선에서 나타난 물가와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가 과연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관관계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의 기본 원리로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서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15페이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박스 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근데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이다. 대가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은 MB = MC라는 한계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유인에 반응한다. 이렇게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보통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소비자, 기업 또는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미시경제학의 기본 명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보시면요.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시장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바람직한 내용이다. 수단이다. 그 다음에 때로는 정부가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5번, 6번, 7번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조직과 그 시장 조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시장의 조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5, 6, 7번 3가지 기본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3가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은 생산 능력, 그 다음에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 관계를 이야기해가지고 마지막 3가지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학의 10대 원리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에서는요. 크게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선택 과정, 그 다음에 시장의 조직과 정부의 역할, 거시경제학에서의 여러분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 이 3가지가 중요한 경제학의 파트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1장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급 수준이 아니시고 기존의 경제학 책들을 한번 보셨다면 바로 이제 제3강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만약에 이 1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덴사에서 제공한 이러한 제10대 기본 원리에 대한 보조자료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자료 비디오를 봐주시고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